조철이 마정수의 토크쇼.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외부에서 지금 마정수 교수님, 조철이 박사 토크쇼 합니다. 자, 이번에 화제가 뭐 오아시스 마켓, 네. 뭐 안 대표가 지금 IR 프레젠테이션을 한 다음 날입니다. 뭐 오아시스의 기업 가치 많이 얘기했고, 두 사람은 오아시스하고 컬리 네. 뭐 많은 경험도 있고 많은 전략을 하고 있어. 오늘 그냥 한번 좀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그래 이제 기업이 IR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모주를 해서 이 3차 하려면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1000만 고객에서 지금 좀 주춤했던 마켓 컬리하고 지금 130만 명 정도죠? 그렇죠. 오아시스. 130만 명인데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네. 불과 1년여 전에는 80만 명이었던 고객이 130만 명까지. 그 속도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뭐 웬만한 이커머스 업체들 회원 모집한 속도보다는 거의 한 2배 정도? 그 정도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그렇죠. 근데 오아시스의 뭐 장점은 우리는 지금까지 흑자 경영이다 이걸로 슬로건 내셨는데 오아시스가 지금 뭐 회원수가 130대고 이제 안 대표가 장래에는 뭐 저 마켓 컬리처럼 1000만 고객을 지금 목표를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뭐 시간은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1000만 고객이 상징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네. 적은 고객으로 객단가를 높이는 쪽으로 지금은 좀 많이 좀 턴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물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기존 고객에 대한 객단가를 높이는 게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전략이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뭐 괜찮은 부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 뭐 이번에 이제 진행하면서 주관사도 뭐 미리 선정 다 해놨고 그래 기업 가치를 갖다 공모주에 어떤 가격의 레인지가 있지만은 한 1조 원 정도. 이게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기대치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사실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이나 PF 시장이 많이 지금 얼어붙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1조 기업 가치 받아가고 한 600억 정도. 만약에 시드머니가 있다면 그건 대성공 아닙니까?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네. 작년 주식 가격도 그렇고 그 당시에 그 마지막에 이랜드 리테일이 300억 그 출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평균 한 1조 2천억 그 정도까지는 시장 가치를 봤었죠. 네. 근데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투자 환경이 이게 얼어붙다 보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희망사항은 1조에서 1조 2천억이지만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약간 좀 뭔가 이 결정이 되고 나면은 네. 고와 노고가 또 결정될 수 있는 약간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그렇죠. 뭐 격변하고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 이제 뭐 지금까지 뭐 장점은 재고율을 갖다 너무 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한 4년 됐네요 벌써. 그렇죠. 그렇죠. 오프라인은 10년 이상 했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물건 팔고 남은 걸 갖다가 오프라인 60개 매장에서 지금 재고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고율을 줄이면서 재구매율을 90% 이상 하면서 계속 돌리는 건데 네. 이 상황이 만약에 상품의 카테고리가 늘고 캐파가 늘면 이게 뭐 그렇게 이전처럼 잘 안 되지 않나요? 그게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뭐 물류 전문가들도 그 얘기를 했지만 지금 흑자가 난다는 거. 지금 뭐 아마 이커머스 업체, 특히 새벽 배송을 하는 신선을 기준으로 이커머스 하는 업체가 흑자가 난다. 네.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었는데 네. 그게 오아시스의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동안의 모든 업체들, 뭐 식다컴이라든지 쿠팡이나 아니면은 뭐 그 전에 했던 뭐 헬로네이처도 그렇고 네. 마켓컬리도 그렇고 모든 업체들이 대기업의 어마어마한 그런 총알을 등에 업고도 지금 뭐 적게는 1000억대에서 많게는 뭐 조 단위의 적자가 났었는데 오아시스가 흑자가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가 작았다는 게 있어요. 네.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뭐 컬리나 쿠팡이나 뭐 그런 식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하루 배송량이 10만 건, 20만 건까지 단위가 된다면은 네. 분명히 저는 장담하고 근데 오아시스도 적자로 돌아갈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기업이 이제 판을 키울 때는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메리트를 찾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하는 게 범위의 경제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갖다 하려면은 투자도 받지만 확산한 경험에다가 그걸 많이 했을 때는 운영이라든가 배송이나 이런 상품 기획 능력이 다 지금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사이징에서 이걸 갖다 점프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서서히 점프해서 올릴 것이냐, 아니면은 좋은 인력을 갖다가 많이 흡수해갖고 이걸 대규모로 이제 확장시키냐,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오아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갔던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들은 캐시 버닝이었죠. 네. 현금을 태워가지고 어마어마한 매출 규모를 만들고 그 대신에 거기서 발생되는 적자를 투자로 메꾸고 네.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엑시트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갔었기 때문에 네. 그게 성공했던 게 바로 이제 쿠팡이었던 거고 다 네. 그 뒤를 따라갔다가
오히려 지금은 그 반대 경우가 되겠죠. 지금은 네. 이제는 뭐 규모의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네. 흑자를 내지 못하는 커머스는 무조건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셀프드 그렇죠. 시장에 참여했던 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 특히 롯데, GS 리테일, 프레시티, 네. 그다음에 헬로네이처도 마찬가지로 BJF였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한 대기업군이었었고 네. 그런 대기업군들이 줄줄이 빠져나갔어요. 네. 그 얘기 자체가 이전에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면은 그게 곧 기업의 가치였지만 아마 작년 말 올해를 기준으로는 잘못 키운 규모의 경제가 회사 전체를 유해에 빠뜨리기 때문에 조금 과감하게 빠져나간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네,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고 사실 그들이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깝겠죠. 네. 그리고 막 교수님하고 뭐 우리가 풀필멘트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배달앱도 뭐 많은 경험이 있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풀필멘트도 라스트 마일 딜리버도 보면 이제 총 물류 비용에서 구조 계산 같은 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은 다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 고정비 거기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어떻게 계산해서 어떻게 하냐 이 부분도 좀 기업이 이제 IPO 공개하더라도 다음 순서에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가장 큰 약간의 화두가 됐는데 네. 이커머스 기업이 과연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을까? 네. 저는 그건 지금도 그거는 물음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물음표고 지금도 모든 이커머스 기업들은 영업이익은 무조건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약간의 트릭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커머스 기업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공원이익이거든요. 네. 우리는 영업이익은 적자지만 공원이익은 흑자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설리도 그랬었고 지금 뭐 쿠팡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흑자 들어가기 전에 공원이익은 우리 이미 흑자였다라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공원이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매출의 수익이죠. 매출 네. 이익에다가 거기서 뭐 일반적으로 뭐 임대료라든지 판매 수수료라든지 상품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고정비죠. 그걸 빼고 나서 고정비를 빼고 나면은 그게 이익이 될까 말까인데 고정비라는 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거기에 인건비도 들어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정 말 그대로 이제 이 영업이 공원이익이 플러스가 나기 시작하면은 고정비는 무조건 얼마 안 되니까는 우리는 무조건 이익 날 수 있어 이런 전제 지표라는 건데요. 그렇죠. 여기 약간의 트릭이 이 변동비에 약간 고정비 마지막에 고정비를 빼야 되는데 네. 고정비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인건비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커머스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물류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커지면서 같이 커지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사실은 이거를 뭐 어떤 식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도 좀 중요하죠. 예, 약간 트릭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공원이익은 흑자인데 영업이익은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가 이 재무회계가 아니라 반류회계상에서 약간의 그런 뭐 분식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도 컬리도 보면 이제 큰 기업들은 광고 비용이 엄청 많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오아시스 같은 경우 광고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입소문을 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되면은 또 광고하면서 이 비용이 같이 연동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무시 못하겠네요. 그렇죠. 오아시스가 한창 2020년도 초반에 뭐 100억 이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오아시스가 발표한 광고 비용이 8만 원이었었어요. 네. 8만 원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컬리의 광고비가 100억이 넘었었거든요. 그만큼 오아시스는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장점을 얘기한 거죠. 우리는 전혀 광고가 없이도 뭐 이런 커머셜 광고 없이도 구정 효과만으로 네. 거기서 이미 뭐 80만 명, 그 당시에 80만 명의 회원을 모집을 했었고 재구매율이 뭐 80%, 뭐 그냥 90% 육박할 정도로 충성 고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흑자가 난다는 게 오아시스의 의지였고요. 네, 물론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부 맞는 거고요. 네. 다만 여기서 하나 이 구독자님께서도 뭐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규모가 작다는 거는 물류센터가 한 2,000평 난입되는 물류센터에서 SKU가 3,000개 하루 배송되는 건수가 그래서 한 2만 개 안팎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가능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2,700억 하던 매출이 작년에 3,700억까지 올라왔고 아마 올해 3분기까지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아마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2022년도에는 한 4,000, 4,500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오죠. 예. 3분기가 3, 그렇죠. 예. 넘어가니까.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여기가 약간 변곡점인데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 예전에는 5대5 나가던데 네. 지금은 온라인 매출이 거의 한 70%, 오프라인 매출이 30%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이제는 역전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른 기업들하고 똑같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오프라인에서는 당연히 이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 기업들은 어차피 영업이익률 자체가 고정비 지나고 나면은 뭐 임차로 쓴 부분이 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뭐 한 7%, 7, 8% 이익이 나오는 단계인데 실제로는 온라인에서 그런 부분이 역마진이 많이 나는데 이거는 이제 말씀하신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꺾인다 이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매출이 올라갈수록 갈수록. 이커머스 기업들은 매출이 올라갈수록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오아시스는 그 흑자 구조를 끌고 오긴 하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매출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이를테면 지금은 성남센터 하나에서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경상도권에 혹은 네. 무항 쪽에 네. 계속적으로 물류센터가 오픈을 하고 네. 또 구조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거꾸로 배송 비용, 물류 비용이 이 판관비를 능가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국면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게 좀 딜레마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기업은 이제 뭐 IPO 기업 보일 때 기본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이거는 좀 잘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규모가 지금 매출이 한 4,500억 정도 2020년이 예상되고요. 그 다음에 뭐 큰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일적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성은 어느 정도 되지만은 수익성도 이제 아마 올해 어떤 변동이 될지 모르지만은 기대치는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주목은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매출 규모 곱하기 2배 그 정도가 이전에는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는 그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데이터였는데 이 상황이 만약에 진짜 1조 전후에서 가치 평가받는다면은 오아시스 마켓은 시드머니 아주 그냥 장전을 잘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딜레마가 아까 얘기드렸던 게 오아시스가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내 이커머스 업체 특히 신선을 전문으로 하는 커머스 업체 중에는 네. 글쎄요 진짜 잘하는 업체 정말 실력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모가 물론 작다는 게 있지만 그만큼 네. 알차게 운영하고 있었고 네.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로트라고 불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일종의 WMS 시스템이죠. 네. 패킹과 패킹과 오더까지 하는 거의 일반 WMS에다가 OMS 기능까지도 즉 네. 리테일 기능까지도 합쳐져 있는 물류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지오소프트라는 모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타사가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전에 이커머스에 있을 때는 네. 자체적인 게 아니라 대형 패키지로 사가지고 왔지만 그거는 주로 이제 발주 프로그램, 재고관리 프로그램, 피킹 프로그램, 패킹 프로그램 전부 따로따로 돌아갔기 때문에 비율이 있었는데 오아시스가 그걸 통합했다는 거 네. 그리고 자체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게 오아시스가 흑자 내수 있었던 요인은 분명히 하나 맞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게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대부분 디지털 피팅 카트라고 불리는 사람이 카트를 끌고 다니면서 피팅을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 안에다가 네, 그렇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쓱다콤 같은 경우가 동양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자동화가 잘 된 센터인데 거기는 80% 정도의 그 정도의 상품, 그 정도의 피팅이 거의 자동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초 S급, SS급 외에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자동화가 돼 있죠. 일종의 네. ASRS라든지 DPS, 다이나믹 DPS 같은 설비 이용해서. 근데 오아시스는 그런 투자가 없이도 순수하게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프로그램이 루트인 거고 그게 바로 디지털 피킹 카트를 이용한 피킹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도 몇 번 얘기 드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커머스에서 분명히 벤치마킹하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 그게 그렇죠. 센터가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 여전한 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의 어떤 뭐 정규직이 많지만 생산성은 좋았던 건데 맞습니다. 결국 이제 운영에 저도 이제 뭐 물류 뭐 20년 이상 컨설팅 운영의 확장성하고 실지의 다양한 걸 갖다 보니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버리거든요. 네. 이 부분을 갖다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마 교수님은 또 저기 뭐예요 그 성남하고 의양 물류센터 다 가보셨죠? 네. 여기 또 방송도 그 전에 강연도 하셨고. 예, 오아시스나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아니면 습다콘까지 우리나라의 4대 신선 새로 배송 업체이기도 하고 이 네. 네 군데 업체가 거의 이커머스에 대한 미래의 어떤 뭐 선두를 자리 다툼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네. 재밌는 건 다 다르다는 거죠. 완전 자동화의 습다콘부터 그 다음에 사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UKG 시스템 최근에 자동화를 좀 도입하고 있지만 네. 쿠팡 그 다음에 자동화가 거의 없는 다스라는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마켓컬리 그리고 그것보다도 오히려 자동화가 조금 덜 된 제가 보기에는 네. 이 오아시스까지 재밌는 거는 자동화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영업 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은 그만큼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자동화냐 반자동화냐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오아시스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자동화도 없이도 고객의 선택을 많이 받았고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저비용 구조의
물류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게 네. 그래도 지금 이 작았던 기업이 뭐 동네에서 작게 시작했던 5개의 구멍가게에서 시작했던 오아시스라는 조그만 회사가 그쵸, 우리 지금, 협동조합으로. 예, 오아시스의 소비자 협동 우리 생활 협동조합이. 그 소비자 협동조합 그 몇 개의 슈퍼마켓이 지금 조 단위까지 꿈꾸는 그런 회사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진짜 우리가 이제 박수를 응원을 보낼 만한 얘기고요. 이제 이게 국내 이커머스 기업이 작년에 이제 최종 데이터는 아니지만 통계청 데이터가 한 206조 원 나왔더라고요. 아, 예. 이커머스가. 그때 마 교수님하고도 방송하면서 210조 전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시장에서 이커머스 제1의 기업이 이제 IPO 공개가 되기 때문에 주목은 받고, 이게 이제 1조 원의 가치냐 아니냐는 이제 여러 가지 공모주에다가 투자자들이 많이 사주는 거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기업은 더 영향을 발휘해서 더 커질 수도 있고 그 상황을 갖다 유지할 수 있고, 일단은 시드머니가 생기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지금 시간이 파트 1 요거 좀 마무리해야 네. 되는데 네. 자 지금 다음 시간 잠깐 얘기할까요? 네. 과연 그 지금까지는 오아시스가 성장했던 과정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했던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지 방식을 얘기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동네에서 작게 구멍가게 시작했던 오아시스가 1조라는 거대한 대기업군으로 진입하는 과정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마 파트 2에서는 제가 이제는 오아시스가 그럼 과연 지금 이 약간의 예측이 필요하고 약간의 가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상장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가치를 받을지, 그리고 왜 외부 전문가들이라든지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하는지 그 부분은 네.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얘기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 교수님 항상 이제 리허설이 없어도 토크가 잘 되는 키키타카 조철이 마정세 토크쇼 여러분들 다음 방송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